가야를 상징하는 게 철이잖아요. 그 철 갑옷들이 이렇게 있는 건데 보면 아마 가야가 갑옷은 제일 많이 나올걸요? 국내에서. 아니 근데 사람들이 덩치가 큰데? 그니까요. 160이라면서요, 선생님. 평균시장 그래요. 아니 근데 옛날에도 부산 그 동네 쪽에 임진왜란때 죽은 걸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부산 진성 쪽인가 발굴됐었는데 키가 170 중반이에요. 오, 상당히 크네요. 상당히 아주 체구가 건장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모든 게 다 평준화 됐을 수도 있지 않나.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디까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직종이나 어떤 것에 따라서 이 편차가 상당히 크지 않았나. 제 추론이에요. 지금 뭐 너무 본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뭐 전사들은 좀 더 건장하고. 조금 더 그 격차가 대단히 큰 그런 사회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거 입고 뛸 수 있을까요? 이거 덩치가 상당해요 지금. 이거 못 뛰죠. 그럼 어떻게 싸워? 밀어내는 거야? 이런 갑옷을 입고 나서는 좀 움직임이 둔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말 저기, 탔다고 하던데? 이게 탱크가 되는 거죠. 이거 자체는 사람이. 이제 이것도 뭐 팩트인데 이런 거를 이거 갑자기 아까 지금 두 가지설 얘기하게 되네. 하나는 직종에 따라서 덩치가 편차가 컸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진시황 병마형균 보면 키가 엄청 크거든요. 네. 거의 저 보고 왔어요. 네. 근데 그게 실제 걔네들보다 훨씬 크게 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야에서 이게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장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입은 용도가 아니라 그냥 이 내장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더 실제 덩치보다 크게 했을 수도 있지 않나. 전 두 번째가 더 클 것 같은데 얘기하다 보니까. 여하튼 이렇게 여러분 역사라는 거는 항상 자기가 뇌내망상을 하면서 둘 중에 어느 게 맞을까 아니면 남의 말이 맞을까를 잘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사무라이들 옷들 있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일걸요 아마? 이런 형태가 이런 뭔가요? 형태 이거 그냥 판갑이잖아요 판갑. 판때기 철갑이잖아. 얘는 여러분 봐봐 사슬이잖아요. 비늘갑. 비늘갑. 예. 그러니까 비늘처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훨씬 방어력이 좀 있죠. 그러니까 보통 얘에서 얘로 많이 단계가 그래요. 그래서 고구려는 이미 이런 걸 입고 있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가야도 나중에 뭐 있겠지 않을까 싶은데 난 가야사 전공 아니라서. 근데 이걸 만드는 게 더 힘들겠어요. 그렇겠죠. 힘들죠. 예. 저쪽으로 가면 그 동영상으로 갑옷 제작 방법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걸 좀 보러 갔어요. 분 있는데요 관련해서. 그렇게 눈을 보는 눈이 자. 없어서야. 백년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이거 아시는 얘기인가? 몰라요. 저기 최근에 제가 화살 괜찮네. 네. 최근에 어떤 분이 요거 발표를 했었는데 논문을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 이 병사가 방패만 들고 있잖아요. 그죠? 창이나 이런 걸 안 들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가 그냥 평소에 그냥 그렇게 봤었는데 최근에 한 2년 됐나? 모 대학의 어떤 연구자가 이게 이제 그런 이러한 형태의 어떤 그 갑옷이나 이런 착용을 처음 하고 이제 싸울 때 한반도 남부에서 싸울 때 이렇게 싸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 노하우가 없어서 방패만 들고 이렇게 말을 타고 간다는 거예요. 장갑차네, 장갑차. 그래서 팡 부딪히고 에이, 설마. 그럼 전열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뒤에 있는 일반 막 이분 애들이 와서 뭐 공격을 했다. 그래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는데 뭐 뜻을 꺾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저거는 뭐예요? 저 뿔 같은 거? 그거는 이제 이 상형토기들은 대체적으로 안에다가 뭘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이 액체를 넣는 거지. 술 같은 걸 담는 거예요. 맛이 다 세수하겠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모양은 만들면서도 실용적인 그 역할, 이걸 직접 이렇게 들고 마시진 않고요. 마실 거다가 여기다 눈 뭘 찌르고. 담아가지고 무덤에다가 매립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럼 실제로 이거 그 당시에 전쟁할 때는 저런 걸 지고 한 건 아닌 거죠? 얘를 지고 있진 않죠. 그렇죠. 그건 정말 기괴하네. 무서워 쏘겠는데? 말이 엉덩이가 뼈가 부서질 것 같아. 이게 그 함안에 있는 마갑총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출토되는데 마갑총이 왜 마갑총일까요? 말의 갑옷. 사실 나온 무덤이라서 마갑총이에요. 근데 이게 아까 저희가 토기에서 말이 이렇게 치마처럼 전체적으로 다 두르고 있었잖아요. 그게 실물이 이거라는 거예요. 접혔네요. 그래서 이게 원래 고구려가 이런 중장기병을 운영을 했는데 그렇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함안의 세력들도 이렇게 중장기병을 운영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세기 초로 보이는데 왜냐면 이제 그 고구려가 한번 5세기 초에
그 한반도 남부지방을 좀 휩쓸잖아요. 그러면서 영향을 좀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죠. 아나콘다 아나콘다 허물 같다가 좀. 이 가야의 번영 이 전시에서는 이 국제적인 그 무역을 활발하게 했다라고 하는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대양 항해를 했을 법한 그런 배들이, 배 모양 토기들이 있는 거죠. 저기 애들 빠따 때릴 때. 뭐라고요? 아니 우리 때는 이렇게 때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건 굿이에요. 무슨 거구나. 창원 다오리에서 제일 유명한 굿이 나왔어요. 다호리의 붓. 그리고 굿을 이제 연습을 이렇게 했어요. 이거 교과서에서 봤어. 그치. 예, 예. 나는 가야는 하나도 모르겠다. 다오리는 변환이죠. 변환? 예. 사만의 변환? 예. 근데 이 다오리는 이 다오리 이후에 갑자기 확 사라져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일제시대가 더 가까우신 거죠, 가야. 해로가 연안항로를 타잖아요. 이렇게 해서 쭉 오다가 내려가다가 되게 중요한 기항지가 바로 이쪽하고 김해였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삼국지 동이전에 보면 외로 가는 백길 안에 이쪽이 나오거든요. 김해 구야항국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 구야항국에 들렀다가 일본으로 갔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김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이런 고대 한반도와 외를 잇는 바닷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었다라고 말해주고, 그런 것들이 바로 가야의 번영이라고 해서 이 전시에서 이렇게 많은 인물들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허황도 사실은 이쪽 사람들이랑 말도 있죠. 그렇죠. 네, 조영로가 이렇게 가니까 사실은. 그래서 귀신은 이건 뭐 다 우리 아라생님이 다 아시는 바지만은 아는데 생각 안 하고 가셔서 그런데 너무 잘 아시니까 고구려가 이 지역을 제압하면서 사실은 이 교역로에 좀 이렇게 차질이 생기면서 귀신은 가야가 이 중개 무역 기지로서 번영하는 거거든요. 김해가. 네. 근데 그러면 여기가 막히게 되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오는 게 줄어들면서 얘네도 쇠퇴를 하게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항상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이거 가야가 노력을 안 해서 쇠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사실은 전혀 다른 일에 의해서 이쪽이 상처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고구려가 내려와서 이쪽에 타격을 받거든요, 김해 쪽에. 그쵸. 그러니까 고령이 또 성장을 하잖아요. 이거 고령 애들이 노력을 해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이라는 거는 내가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하루하루 너무 좌절하지 말고 그렇다고 되게 교만하지도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현 선생님 그 일드 같아요, 일드. 일드가 뭐 일본 드라마요? 일본 드라마의 특징은 교훈적이죠? 항상 교훈을 줘요. 예. 많이 받았어요. 꽤 재밌는 그림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이걸 뭐라고 해요? 지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형이 여기까지 이렇게 땅으로 되어 있고 여기로 강이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가야가 있었던 그 시절에는 해수면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 양동리 고분하고 대성동 고분이라고 하는 게 다 이제 바다를 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상당히 중요한 건 양동리 고분이 초기 이제 김해 그 금강가야의 구야국의 중심지였다면 나중에 그 중심지가 바로 이 대성동 고분 쪽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전시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솥이에요. 저거는 유목민족의 동복인데? 제 오르더스형 동복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요? 예, 이 솥이 여기서 나왔다는 걸 가지고 이 대성동 고분군이 혹시 기마민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방 부여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여기를 이렇게 조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김해 양동리에서 원래 구야국의 세력이 이제 있었는데 이 대성동 고분군을 조용한 세력이 내려오면서 중심 세력이 교체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금강가야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좀 더 큰 전기 가야 연맹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여기에 지금 상당히 북방계 유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거는 뭐예요? 화장기 같은 거? 화살촉. 치킨뼈 같아, 치킨뼈. 닭다리 같네요. 과자 닭다리. 이 오르도스형 동복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리가 양쪽에 있죠. 요거를 야외에서 솥을 걸어서 밖에서 취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리가 있고 양쪽으로 요게 아주 전형적인 유목민족의 그 이동식 취식 도구예요. 그래서 오르도스 지역에도 있고 만주 지역에서도 나오고 부여 지역에서도 나와서 이게 부여의 족속을 유목형이냐 뭐 정주형이냐 이런 걸로 구분을 할 때 대단히 난감해지는 지점이고 또 선비도 이런 동복을 많이 썼기 때문에 부여와 선비의 문화적 그 지표를 가를 때 요놈이 참 애매해집니다. 요놈 때문에. 네. 노비는 내 아들은 됩니다. 그냥 내가 읽을게요, 이거. 나레이션 할게요. 내가 부자였어도 이 내 전시의 아들은 마무리입니다. 어디요? 마무리. 다시 갈게요. 자, 이 전시의 마무리를 하는 유물인데요. 사실. 하나 더 있는데, 사실상 이게 마무리인 것 같아요. 가야뽕이 장난 아니에요. 예. 경북 고령에서 2,000km 이상 떨어진 200km. 200km, 2000km면 지금 저기 오호츠크에로 갑니다. 죄송합니다. 예. 200km 이상 떨어진 강원도 동해 추암동. 이곳에서 발견된 가라국의 토기라고 해가지고 강원도에서까지 가라국의 토기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고. 만국의 서름으로 고향 땅을 떠났어도 그들의 문화는 지키며 신라인들의 무덤 사이에 자신들의 무덤을 옹기종기 모아 가라국의 토기를 만들어 죽어서도 나라를 잊지 않았네. 자, 562년 싸움에 져서 가야는 신라에 병합되었지만 가야금은 신라 천년의 악기가 되었고 오늘의 선율이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뚜껑인데요? 아, 가야금이어서. 그래서 가야금이 가야금이 가야금인데 근데 그 전에 졌던 가야금 있죠. 그 가야금이 실제로 나중에 이름이 신라금이 돼요. 근데 그 신라금이라고 하는 게 전에 져요. 실물이. 근데 한국에는 없어요. 일본? 네, 일본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시 보면서 그것도 가져오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못 가져오고 하나의 형제가 그 오르기 가야 여러분들이 이거 볼 때 저는 그냥 뻘 생각을 많이 하니까 지금 가야의 이것들이 지금 강원도 동해에서 발견됐다고 우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건 반대로 강원도나 함경도에 있는 어떤 것들도 경남 남해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보다 뭐에서 뭐가 발견됐다고 그 나라 여기 거리까지 가고 이런 것들이 아닌 것들도 있다라는 것 정도는 한번 염두에 두시고 역시 100년 선생님의 세상을 일치.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다 영향을 받는 거죠. 이제까지 두서없이 막 이 전시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체계적으로 이 전시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이게 마지막 전시물입니다. 그랬을 때 현이죠. 자, 이 전시 제목이 칼과 현인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현을 상징하는 건데 가야금을 아마 가져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 가져오셔서 이렇게 현대 미술 작품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전에 이 전시 기획하신 분이 뭐 이렇게 보도자료 낸 걸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왜 이 전시가 칼과 현이냐라고 해서 칼이라고 하는 건 가야금의 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현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가야금이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그 대가야의 가시왕이 대가야라고 되어 있지 않죠 사실 가시왕이 그 가야의 여러 나라 제국의 방언이 다 다른 것을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음률을 조절하게 우르기라고 하는 성현현 사람 우르기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음률을 조절하게 해서 12개의 노래를 만듭니다. 악곡을 만드는데 그 12개의 악곡이라고 하는 게 이제 1년 12달을 상징하는지 아니면 가야의 12나라를 상징하는지는 정확하진 않은데 그게 바로 지금 역사적으로는 대체적으로 그 이 가야의 여러 나라들의 그 전통 음악을 이제 조율했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이 12줄의 가야금의 현이 상징하는 바라죠. 그래서 이 칼과 현이라고 했을 때 칼이라고 하는 게 가야금의 힘이라면 현이라고 하는 건 가야금의 이렇게 사이에서 있었던 어떤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식의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더 해석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마지막에 현을 통해서 전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첨언해서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 맞는 말이고요. 보통 교과서에서 그렇게 나와요. 가야는 중앙 집권화 하지 못해서 망했다라는 그런 식의 기술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중앙 집권 자체라는 게 각자가 중앙 집권 안 하는 게 더 이득이면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튼 가야라고 불리는 어떤 그러한 소국들도 마지막에는 좀 통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대가야 같은 애들 그랬던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러다 망했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거는 교과서의 서술 같은 게 중앙 집권화를 하지 못해서 망했다라는 서술은 되게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망했기 때문에 중앙 집권화를 못한 거죠.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망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조선이 근대화를 못해서 망한 건 아니죠. 그렇죠. 망했기 때문에 산업화를 완수하지 못한 거지. 조선 대한제국 때 이미 공장 같은 걸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개는 상당히 다른 겁니다. 중앙집권을 하지 못해서 망했다고 할 때는 그 어떤 공동체나 어떤 그 개인한테 모든 걸 다 이렇게 전가하는 식의 어떤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모르겠어요. 집을 알아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개인이나 공동체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어떤 주변의 여건이나 어떤 환경의 영향도 생각을 하면서 그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내가 뭐 수업 시간에 우리 친구들한테도 항상 하는 말인데, 보고 있니 얘들아? 안 보고 있겠지. 잘하자. 니들이 뒷불 받은 게 네 책임이겠니? 선생 책임이겠지. 참고로 저는 뒷불을 주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가 10불입니다. 반대하시네요. 이제 끝났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집 잘 될 거예요. 안녕.